내가 원하는 거는 항상 제일 늦게 풀어주는 게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취득세 완화. 그 다음에 DSR.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한번 DSR 규제 완화하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되면 내 상황 말고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DSR 규제 유지한다는 내용, 이거는 이제 바로 규제 완화 발표하기 바로 전 내용인데,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죠? 15억 주담배 LTV 50% 풀어봤자 고금리에다 DSR까지 있으니 발목 잡아서 이거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7% 시대니까 원리금을 못 받는 대출자가 120만 명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고금리의 DSR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이 바닥에는 돈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소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움직여주면 시장이 하락을 가는 데 있어서 방어를 하거나 또는 상방으로 다시 조금 튀어오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DSR을 풀지 않는다는 얘기 이 자체가 시장 자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아니더라도 일부가 움직이게 되더라도 시장의 하방을 받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정부가 계속 그래왔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뭐 아마 김지현이라는 분이 금감위원장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DSR 완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지속되고 DSR 규제 완화를 의견을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요 예전에도 안 풀었던 내용이에요.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지금은 DSR이지만 예전에는 DTI였죠. 금융당국 못 푼다 버티는 이유 2010년 7월 달의 모습입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 싶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가계대출만 늘려서 부실 위험이 커진다. 2010년이면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실물경제가 무너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 위험이기 때문에 부실 위험에 대해서 가계부채 부분을 갖다가 웬만하면 나중에 건든다가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당시 DTI 규제 완화가 갖는 상징성, 투기성 자금을 자극하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DSR도 똑같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DSR은 악법입니다. 왜? 자유로운 시장경제 상황에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최악의 상황, 금융위기 직후에 실물경제 침체, 더더구나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자금 유출과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이 금융위기로 발생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물경제 위기로 간다? 또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 2014년입니다. 2014년 당시에 보게 되면 당시 기재위원장이었던 그분께서 정의수 기재위원장이라는 분이 LTV, DTI 등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금융위기 촉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모르는 그쪽에 계신 분들은 다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하는 거니까 뭐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뭐 풀어라 하도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즘 거의 1년 가까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많나요? 폭락론자들 엄청나게 많죠. 또 거기에 대응하시는 분들, 거기에 또 동조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글을 올리거나 또는 뭐 거기서 유튜브를 하거나 어디 출연하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왜? 폭락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게요. 정부가 최고와 최악, 최고로 올라가서 수익을 보는 것들도 막아야 되고 최악의 상황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막겠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그렇다면 집값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떨어진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 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안 좋은 분들이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또 배우셔야 될 게,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그때 연끌하지 말랐던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다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되게 힘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속상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를 보여드릴 거냐면,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요, 2008년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좀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나중에 화면을 좀 크게 하고 보시면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2008년도부터 2016년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상승장이 시작됐던 그 전후죠. 이때까지에 나왔던 정부 대책과 그때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제가 또 정리한 거이기도 한데요. 이 정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2008년이면 지방 미분양 대책, 여러분들 취득록세 부분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죠? 취득록세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2008년 6월 달에 취득록세 50% 감면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명칭이 뭐냐면 지방 미분양의 대응 방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8년이면은요, 지방 미분양이 심각해지고 지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냐면 2003년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3, 4, 5, 6, 7, 8 거의 6년 정도 지방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에, 또 2008년 그 6월 정도 되면 서울 수도권이 조금 주춤할 때죠. 주춤할 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취득록세를 풉니다. 지방 쪽에 해당돼서. 즉 취득록세, 지금은 취득세지만 그 당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취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취득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때 막 풀었다? 되게 오랫동안 안 푼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DSR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지방이니까 그 이후에 2008년 11월 3일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경제난구 극복 종합대책, 11.3 대책. 그때 여기 보게 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당시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가 됐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DTI 풀어달라는 얘기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겠죠? DTI 풀어달라는 얘기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DTI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2010년 8월. 그래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출 DTI 한시적 차분화. 여기서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출에 그 당시 기준에 DSR은 없었으니까 DTI를 한시적 완화를 했었었죠. 이때가 2010년 8월. 자, 그 다음에 2011년. 그때는 여기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때입니다. 드디어 취득세 감면 얘기가 나올 때쯤이에요. 자, 근데 그때 1억까지는 DTI 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DTI가 쉽게 말하면 2008년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쉽사리 안 풀어줬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모습이다. 그래서 취득록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기억하고 계시겠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 완화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하면서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풀어줄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 그 DTI 부분도 예전에 가장 센 DTI 규제가 지금은 더 센 DSR로 바뀌었던 것들을 역시 그렇다면 DSR 규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들한테 푸는 정도를 1차적으로 나중에 하는데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정부가 뭐 모든 지역 또는 모든 대상한테 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다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 텀을 굉장히 길게 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와 천천히 움직여야 될 때가 상승장과 또는 침체장이 나왔을 때 그때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전장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한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풀리는 가운데서 내가 급하게 많은 것들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욕심부리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찬찬히 흔히 말하는 박앤세일 시장이 나타났을 때 내가 크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장이 온다라는 것들을 너무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급변하는, 시장이 급변하는 그 상황에 내가 쫄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것들을 피하는 게 흔히 말하는 영끌을 조심해라라는 얘기였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비건 어게인이 이게인인가요? 역시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욕심과 정부가 가져가야 될 스탠스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방식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거다. 그리고 아직 금리 인상이 멈춰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조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죠.